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강의 그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차시에 이어서 분해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 그 생물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으로 해서 나눠볼 수도 있지만 생태계에서의 역할, 그들의 어떤 그 모양이나 특징을 갖고서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생태계 속에서 그들의 역할, 그들의 기능, 들의 초점을 맞춰서 생물들을 분류해 봤을 때 조류,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와 같은 조류라든지 아니면 남세균 그리고 식물들과 같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즉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묶어서 생산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양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해서 양분을 얻는 그런 친구들을 묶어서 우리가 소비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소비자의 범주, 소비자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조금은 결을 달리하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시로 지렁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비를 하는 형태죠. 왜냐하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소비자가 맞겠죠. 생산자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살아있는 먹이를 섭취하는 것과는 달리 이 분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죽은 생물의 사체라든지 아니면 생물들의 배설물을 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단서가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100% 반드시 죽어 있는 것만 먹는다든지 죽어 있는 것을 선호한다든지 배설물만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블루 오션을 찾은 거죠. 여러분들 블루 오션이란 말 들어봤나요? 살아있는 먹이를 먹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살아있는 먹이가 조금 더 영양가가 풍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한 경쟁을 피해서 나름대로 살아갈 궁리를 했던 그런 어떤 결과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해자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생물의 사체나 죽은 생물의 사체나 아니면 배설물을 먹이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생태계 속에서 이 물질이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물들이 죽었을 경우에 그 생물들이 분해가 돼서 완전히 아주 작은 그 단위의 물질로 소화가 되고 분해가 돼서 다른 생물들이 다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그 과정에 관여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분해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분해자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큰 범주 안에 포함이 되지만 분명히 또 소비자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특징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기능들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소비자 중에 일부를 분해자로 따로 분류를 하여서 이렇게 이해도 하고 관심도 갖고 관리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이해할 때 이 분해자를 절대로 배제시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지난 차시 때 여러분들께 그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생태계의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별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생물이 죽었을 때 언제 거기에 그 생물이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그 흔적도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누가 그러한 환경미화원 역할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이 환경미화원들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그들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더 주안을 두고서 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생태계는 크게 그 이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주로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 등을 분해하여서 그 안에서 나오는 양분을 얻어가며 살아가는 생물들, 즉 분해자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며 이 분해자가 왜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더 빨리 분해가 돼서 더 순조롭게, 더 원활하게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 다른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사실 생산자와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실상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즉 누가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을 올리는 느낌이라고 하면 분해자는 분명히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분해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먹이 활동일 뿐이지만 그러한 먹이 활동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마치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 분해자들도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른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생산자라든지 하는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양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생산자도 분해자도 뭔가 남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소비자는 남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느낌인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산자와 분해자는 단계가 없어요. 그렇죠? 생산자는 다 같은 생산자고, 분해자도 다 같은 분해자입니다. 물론, 분해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속성에 따른 차이인 거지 어떤 위계,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종류의 차이인 거지.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먹이사슬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1차, 2차, 3차, 4차, 뭐 고차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 단순히 종류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초식동물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차이는 다르죠. 본질적으로. 그런 것처럼 분해자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뉘는 것은 그저 종류의 차이일 뿐인데 소비자에서의 다른 위계, 초식동물, 육식동물 그리고 최종 포식자, 최종 소비자 이런 어떤 그 위계, 단계의 차이는 단순한 종류의 차이를 넘어서는 차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자나 분해자에 비해서 그 역할이 뭔가 이렇게 조금 미약한 것 같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을 테지만 소비자 안에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1차 소비자는 생산자의 수를 적절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또 2차 소비자의 먹이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의 1차 소비자를 먹음으로써 1차 소비자의 숫자를 유지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보다 고차인 3차 소비자의 먹이로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생태 피라미드 기억나시죠?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맨 아래 칸에 있는 생산자와 맨 위 칸에 있는 최종 소비자 사이의 여러 단계의 소비자들이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이 삼각형 피라미드 모양을 유지하면서 생태계의 평형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러한 평형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생산자도 중요하고 물론 분해자도 중요할 테지만 중간 단계를 모두 채우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생태 피라미드의 거의 대부분의 단계는 누가 만들고 있는 거죠? 바로 소비자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중요하지 않다, 소비자가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혹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생물학을 가르치면서 항상 해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개발을 한 고안을 한 명언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저는 이런 말을 누가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만들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인데요. 어때, 좀 그럴싸한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생물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것에 어떤 기능이나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생물 자원으로서의 그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생물 하나도 아주 작은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 그것을 그냥 방치시켜도 안 되며 특히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로 그러한 생물들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 어느 하나도 절대로 뺄 수도 없고 빼서도 안 되며 정말이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친구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분해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들 중에서도 생산자와는 겹치지 않지만 소비자와는 일부가 겹칠 수 있다. 물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과연 이것을 소비자로 볼 수 있겠냐? 얘는 특별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겹치지 않는다. 정말로 얘는 예를 들어서 100% 죽은 생물만 먹는다든지 100% 배설물만을 선택적으로 먹는다든지 그런 생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친구들을 갖다가 분해자다 소비자와는 완전히 결별을 한 그쵸 절대로 섞일 수도 없고 비슷한 구석도 없는 그런 분해자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상당수의 분해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그들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 만들어 놓은 혹은 다른 생물들의 몸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양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대부분의 분해자들은 소비자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분해자라는 친구들은 소비자보다도 누구에게 오히려 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또 소비자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해자를 다 뭉뚱그려서 소비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이렇게 떼내서 이렇게 살펴보고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지렁이는 소비자일까요? 분해자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곤 해요. 제게 많이 묻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분해자 생물들 특히 지렁이도 마찬가지인데 그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100% 죽은 생물의 사체만 먹는다든지 100% 다른 동물의 배설물만을 먹는다든지 하는 생물은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분해자 생물들의 대부분은 어떤 식이냐면 사실 여러분들 지렁이만 하더라도 지렁이가 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눈이 정말로 발달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개가 갖고 있는 그 코, 후각기관 같은 정말로 그런 뛰어난 감각기관들이 넘쳐날까요? 그래서 지렁이가 굉장히 다양한 먹이들 중에서도 그런 맛과 냄새와 뭐 향,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서 난 이걸 먹어야겠어라고 해서 먹는 게 흙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분해자인 생물들의 대부분은 소비자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약간 원시적이고 조금 더 하등한 그런 더 부족하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원시적인 아주 오래된 생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판단을 하고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분해자에 뭐 버섯도 들어가고 뭐 지렁이도 들어가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해자들의 상당수 이상은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의 생물들입니다. 여러분들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 같은 말이죠.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균류. 여러분들 버섯이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버섯한테 뇌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렁이와 같은 나름대로 이렇게 뭐 뇌도 갖고 있고 높은 이 지성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뭐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판단을 하는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죠. 곤충이라든지 하는 것들. 근데 그러한 친구들이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곤충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곤충들에게 지능이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생물들이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것을 먹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혹은 살아있는 걸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은 운동성이 아예 없는 박테리아라든지 균류와 같이 우연찮게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만 하면은 그냥 먹는 그런 생물들이 상당수가 바로 이 분해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비자와 분해자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운동성을 갖고서 판단을 하고서 생각을 해서 의식적으로 먹이 활동을 합니다. 특히나 초식 동물들 그리고 곤충을 제외한 경우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곤충류는 크게 이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뇌도 아주 작고 그렇죠? 물론 이제 조금 똑똑한 곤충들이 있죠. 가끔씩은 정말 경이로운 곤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나 꼴벌 이런 친구들은 과연 얘네들이 뇌가 정말이지 그렇게 작은 그런 미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경이롭고 정말로 우리에게 감탄을 자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뭔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친구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곤충들은 대부분 나머지 소비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물론 곤충도 동물이지만 절지동물 말고 예를 들어서 포유류 뭐 어류, 조류 조금 더 고등하고 조금 더 덩치가 크면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소비자들은 먹이를 먹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냥을 할 때에도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저 먹이를 성공적으로 사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내 포식자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분해자와 소비자가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하면은 오늘은 분해자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알아봄으로써 소비자와 어떠한 공통 분모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와 어떠한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자, 요 슬라이드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부생생물이라고 해가지고서 죽어 있거나 아니면 배설물 같은 것들을 먹는 친구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와 비교했을 때 물론 이런 좀 사이즈가 큰 곤충도 있어요. 동물도 일부가 이 분해자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색 거절의 애벌레, 즉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한 말로 밀웜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쇳덩구리, 말덩구리 이렇게 다른 생물의 배설물을 이용해 가지고서 먹이 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알도 낳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일부가 바로 이 분해자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구상에서 실질적으로 이 분해 작용, 즉 생산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아주 작은 형태의 미네랄, 아주 작은 형태의 양분으로 이러한 물질들을 사체나 아니면은 배설물을 분해시키는 기능을 하는 친구들은 그 생물들, 그 단위 생물들, 그쵸? 개별 생물들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섯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버섯은 그 한 개체가 아니고 이 버섯들의 생식체가 아주 크게 발달되어 있는 것들이지 대부분의 균류나 아니면 곰팡이, 세균들의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이즈, 즉 미생물로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분해자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서 그 숫자 종류를 헤아려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덩치가 큰 친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1% 아니요 0.1, 0.0001%도 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작은 미생물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해자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와 분해자의 어떤 근본적인 성질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어때요? 소비자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뭐 호랑이, 늑대, 사자, 개, 고양이, 뭐 메뚜기, 뱀, 뭐 이런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동물들이었다고 하면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 그 중에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큰 친구들도 많죠. 그에 반해서 분해자들은 대부분 다 그 크기가 아주 작다라고 하는 부분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던 것들이죠, 그렇죠? 지렁이 대표적인 분해자죠. 그리고 이제 뭐 쇠똥구리나 말똥구리, 그리고 갈색 거저리라고 하는 곤충의 뭐 애벌레, 이 친구들 밀웜.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똥파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파리 같은 친구들도 여러분 보면 똥파리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주로 그 인간이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배설물을 갖다가 먹이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배설물에 여러 가지 그 뭐 박테리아, 세균이나 아니면 병원성 그런 그 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의도적이진 않지만 그 지저분한 배설물을 먹이로 먹다 보니 당연히 이 파리의 주둥이나 아니면 앞발에 그 배설물들이 묻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파리가 만약에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아니면 식재료들 위에서 또 먹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병원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뭐 상추나 이런 채소류 그리고 사과 같은 과일류라든지 이렇게 특히나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리들이 또 그 향이 좋다 보니까 그 향에 이끌려 가지고서도 가서 이렇게 핥아 먹는 경우도 있고 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 과일을 드실 때에는 이미 세척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구입을 한 것도 있죠. 요즘에 세척을 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안에 두지 않고 상온에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개방된 형태로 이제 방치를 했을 경우에 혹시 파리 같은 것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을 보셨다면 적어도 껍질을 제거하고 먹거나 사실 껍질이 사실 더 좋거든요. 우리 몸에 과일의 껍질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드시려고 하면 어떻게 드셔야겠죠? 껍질을 아주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이런 파리나 다른 생물들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병원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미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친구는 쥐며느리예요. 그렇죠? 이 친구랑 좀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들 공벌레라고 부르는 거. 공벌레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이름처럼 만지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뭔가 이렇게 포식자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그 몸을 말아가지고서 딱딱한 이 외피로만 이렇게 외피만 바깥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포식자들이 섣불리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 방어 기작이 있는 반면에 좀 느려요. 여러분들 공벌레 보시면 움직임이 굉장히 차분하고 아주 느린 것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이 쥐며느리는 기본적으로 이 모양 자체도 공처럼 말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 친구의 강점, 이 친구 나름대로의 능력은 뭐냐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공벌레를 먹이로 하는 생물이 왔을 때 몸을 말아서 방어할 수 있는 반면에 도망가기에는 너무 느려요. 근데 이 쥐며느리는 몸을 말아서 스스로를 지킬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튼 공벌레든 쥐며느리든 둘 다 분해자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빨이 발달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인 무기 뭐 예를 들어서 그 독 같은 거 있죠. 뱀이나 아니면 이런 뭐 전갈, 진해 이렇게 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독을 이용해 가지고서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이 센 뭐 날카로운 앞발이나 집게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보세요. 이 주며느리 굉장히 무서워 보이나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 조금 혐오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테지만 애초에 이 친구의 사이즈가 여러분들 길어봤자 한 8mm, 9mm 이렇게 1cm도 채 되지 않는 친구예요. 그렇다 보니 이 친구가 먹을 수 있는 먹이,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뭐를 한다? 분해자 역할을 한다. 보세요. 애벌레나 지렁이나 분명히 종류는 완전히 다르지만 느낌은 비슷하죠. 뭔가 약해 보이고 그리 강해 보이지 않죠. 그렇죠?
파리도 마찬가지고 이 딱정벌레 같이 생긴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굉장히 공격적인 포식자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온순해 보이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다 어디에 포함된다? 분해자에 포함이 된다. 자, 분해자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런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되게 의외의 생물들도 우리가 분해자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바다에 있는 해삼이라든지 불가사리, 그리고 뭐 달팽이 종류, 달팽이 위에 집이 있든 없든 달팽이 종류도 마찬가지고 개 종류 같은 경우에도 분해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물론 이렇게 그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개나 아니면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물도 먹이를 먹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을 소비자로만 분류하지 않고 분해자로 분류를 하는 다름 아닌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해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한 그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무슨 이렇게 특별히 선호하는 먹이만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제한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먹이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주 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는 친구들도 남아 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의 다수가 또 이렇게 분해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더 선호하는 먹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먹이가 살아있는 먹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죽어있는 것들이나 다른 생물의 배설물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가 그 친구들은 소비자로 볼 수도 있을 테지만 동시에 분해자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런 그 해삼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지렁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긴 소화기관이 안에 있는데 그냥 입으로 먹은 다음에 소화를 적당히 시키고 소화를 시키지 못한 것들은 배설물로 항문으로 배출을 시키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지렁이와 크게 해부학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기능도 비슷한 거죠. 바다의 환경 미화원 같은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 크랩 게 종류들도 갯벌에 있는 이런저런 유기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집어다가 먹어요. 먹어서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소화시키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은 배설물로 배출을 시킴으로써 이 바닷속에서 뭔가 오염물질로 기능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조금 더 정화된 형태로 조금 더 잘게 작게 분해시키고 나눠서 다시 이렇게 갯벌로 돌려보내서 다른 더 작은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양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다 어디에 포함된다? 분해자에 포함이 되더라. 자, 지렁이 되게 유명하죠. 그쵸? 사실 그 아주 대표적인 분해자가 바로 지렁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저런 곳들에 생태계의 분해자, 생태계의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칭을 갖고 있을 만큼 지렁이는 이 분해자로서의 그 기능이 아주 특별하고 아주 뛰어난데요. 그래서 심지어 지렁이를 환경미화원 정도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정화시켜주는 토양 정화 생물이다라고까지 우리가 일컬어 주죠. 그래서 지렁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변토라고 해서 지렁이의 배설물인데 일종의 그쵸? 이렇게 비료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렁이는 그냥 먹이 활동을 하고서 배설물을 배출시킨 거예요. 이제 소위 똥을 싼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분변토가 굉장히 이렇게 통기성도 좋고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양분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또 그러면서 또 지렁이가 일부를 소화시키고 분해시키고 흡수했기 때문에 또 오염물질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 여지에 있는 것들이 또 적당히 제거가 된 굉장히 좋은 아주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것이죠. 깨끗하면서도 또 동시에 비옥한 그리고 이제 산소도 충분히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렇죠? 다양한 생물들, 다양한 미생물들에게도 좋은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변토를 만들어내서 훨씬 더 양질의 흙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즉 주변 생태계가 보다 풍성해지고 더 다양한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토양을 정화시켜주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생물들에게는 더 많은 생물들이 거기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하는 터전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세요. 그 분변토를 이용해 가지고서 또 뭐를 만들 수 있냐면 난로에 쓰이는 연료를 또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자연에 두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유용한 그런 다양한 생물 자원들을 위한 어떤 분변토로서 기능을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아직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많이 모르고 아직 그쪽으로 이렇게 뭔가 개척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아직 그것을 자원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으로 어떤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관련된 연구 분야에 종사를 하며 더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게 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었던 친구죠. 그쵸? 밀, 그리고 웜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친구의 이름이 됐습니다. 밀웜. 해서 정확한 명칭은 갈색 거절이라고 하는 이런 딱정벌레류의 애벌레예요, 애벌레. 근데 오히려 성체보다도 이 애벌레가 무지막지한 식성을 보여서 과연 이 친구가 소비자이냐 아니다 분해자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 친구들의 먹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커다란 물고기, 죽은 물고기를 갖다가 이 애벌레들 사이에 넣어주면 나중에는 뼈만 남아서 심지어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생물들의 뼈 맞추기 모형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마치 그 공룡 화석의 뼈를 모아가지고 커다란 공룡을 재현하는 것처럼 개구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그 동물들, 어류 이런 동물들의 뼈를 맞추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뼈는 먹기에 딱딱하고 힘드니까 이 친구들이 살만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깔끔하게 그 해부학적인 구조가 드러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단시간 이내에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이 애벌레들이 얼마나 먹성이 뛰어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밀웜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밀웜을 실제로 키우고 있는 분들도 많고 밀웜과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컨텐츠화 시켜서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친구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키워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밀웜이 단순히 어떤 그러한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이렇게 먹성이 좋기 때문에 심지어 이 친구들이 먹는 그 먹이들이 중에는 뭐 스티로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제거하는 처리하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서 자라난 이 밀웜을 가공해 가지고서 또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식량 자원으로 또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아주 아주 많다. 그래서 밀웜의 어떤 상품 가치, 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제가 영상에서 일부러 클립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를 해본 거예요. 지금 이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 보시면 뭐예요? 이 친구들이 뭘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죠.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 스티로폼을 어떻게 먹지? 싶죠. 근데 이 친구들은 먹어요. 먹고 심지어 아주 작은 단위로 분해시켜서 배설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스티로폼 우리 인간 생활에 지금 없어서는 안 돼. 굉장히 유용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가 굉장히 애매한 친구입니다. 태우자니 어때요? 굉장히 유독한 매연이 발생을 해서 대기질을 오염시키죠. 그렇죠?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대기 오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갖다가 결국에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태울 수 없으니까 그냥 매립하는 경우 혹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를 매립을 하든 방치를 시키든 완전히 자연 분해가 되기까지는 최소 몇십 년이 걸린다고 해요. 길게는 몇백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많은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이 스티로폼을 아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어디에서 찾은 거라고요? 바로 자연에서, 생물에서, 즉 우리의 생물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처치하지 못했던
처치 곤란인 폐기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처치하고 있다. 그래서 생물 자원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생물 자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하며 생물 자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만 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런 기술도 가미하지 않고 그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처치곤란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뭔가 새롭게 개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물질을 소비하게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게 되고 또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비해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이런 생물들을 활용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죠. 이 친구들이 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무슨 매연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수질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 있는 생물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이나 아니면 물고기의 대가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넣어줬더니 이렇게 뼈만 깔끔하게 남더라. 불과 뭐 하루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갈색 거절이 유충의 분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기름에 간단히 볶거나 아니면 튀기고 양념을 해서 그 식재료로 혹은 식품으로 가공을 하는 경우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동물의 사료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들이 그 먹성이 좋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곤충류의 대부분의 곤충류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단백이에요. 지방은 적고 탄수화물도 거의 없으며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고 단순히 단백질만 많냐?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색 거절이 애벌레, 밀웜의 이런 어떤 상품 가치가 앞으로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미래 식량 자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자, 분해자 앞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분해자들은 조금 고등한 생물들이죠.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살펴보게 될 이 친구들은 뇌가 없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기 좀 민망하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은 더욱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모든 분해자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구 생태계의 분해자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많이 수행하는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로 이 친구들이 진정한 분해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균류의 버섯 종류들 그리고 균류의 곰팡이 종류들 그리고 박테리아 즉 세균 친구들 이 친구들은 굉장히 그 입자가 작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수가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죽어있는 사체나 배설물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지는 것. 바로 물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수많은 분해자 생물들이 그 과정에 기여하고 관여했을 테지만 이 곰팡이류나 균류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나무의 밑둥이나 죽은 나무의 가지 옆에서 버섯이 자라나는 건 뭐예요? 이 나무 안에 있는 물질들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과정이냐면 물론 버섯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먹이 활동을 해서 또 생식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일 테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죽은 나무를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먹을 수 있죠? 못 먹죠. 죽은 나무 먹지 않죠. 그쵸? 근데 죽은 나무 안에도 좋은 성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살아있는 나무에만 좋은 성분이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나무에도 분명히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성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은 나무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 이거 씹어 먹을 수 있습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죽은 나무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목재로도 쓸 수 없죠. 뭐로 쓸 수 있을까요? 말려가지고 태우는 거.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불을 피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이 나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좋은 양분을 굉장히 좋은 식감과 굉장히 좋은 풍미와 아주 좋은 맛과 그리고 뛰어난 영양소까지 포함하고 있는 정말이지 먹기에 정말 좋은 똑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식재료로서
이 친구들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축복이나 선물과 같은 친구들이 바로 버섯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런 표고버섯처럼 정말로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는 버섯도 있지만 자연에 있는 버섯들은 이 식물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보니 식물 속에 만약에 독이 있으면 그러면 이 버섯도 몸 안에 뭘 축적하게 되겠죠? 독을 축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의 야성에 있는 버섯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따서 섭취하시면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독버섯 중에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맹독성 그 버섯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독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정말로 치명적인 독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들 산에 가서 그냥 나무나 흙에서 자라나고 있는 버섯을 따서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튼 버섯은 정말이지 유용하고 중요한 생물 자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섯을 먹는 것은 자연의 분해 그 과정에도 뭐 일부는 기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일부는 기여를 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버섯을 따곤 할 때 또 이 버섯에 우리가 먹는 버섯은 어떤 역할이라고 했죠? 버섯 종류의 생식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미세한 가루와 같은 이 친구들의 그 생식 그 단위인 그 포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치 동물의 알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들이 아주 작은 미세한 가루 형태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버섯을 따게 되면 그 따는 물리적인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묻어 있는 포자들이 자연스럽게 털어지고 또 그때 만약에 우연찮게 바람이 불거나 혹은 여기에 물이 흐르면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 버섯의 자손들이 또 이곳저곳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섯을 먹는 것이 버섯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아닌가요? 우리가 버섯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런 식이었었으면 버섯이 지금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곳 저곳에 사람이 있는 곳마다 버섯이 있는 이유는 버섯이 그만큼 원시적인 형태로 생식을 하기 때문이기도 할 테지만 우리 인간이 의도치 않게 이 버섯이 퍼지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심지어 돈을 들여가지고 버섯을 양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우리 인간이 이 버섯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리고 그 우리는 발효식품으로 먹지만 사실 발효식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이런 분해자들이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이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만들어져서 그러는 것이지 유산균이나 혹은 누르곰팡이들이 발효식품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는 사실은 그냥 이 분해자들이 분해자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연히 그 결과물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어서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그냥 도움을 받는 것이지 사실상 아주 객관적으로 지켜보면 그냥 분해자들의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인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곰팡이와 같이 주로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서 그 안에 있는 양분을 얻어서 생활하는 생물들을 무엇이라고 한다? 네, 분해자라고 한다. 그래서 생산자와는 많이 다르지만 생산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소비자와는 유사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바로 이 친구들을 분해자라고 부른다고 배웠고요. 그리고 분해자의 종류는 정말이지 생산자만큼이나 소비자만큼이나 다양하고 다채롭더라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